60년 친구들의 2024년 가을 여행, 청송, 영양, 울진의 모든 것.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다닌 60년 지기 친구들이 지난 봄 공주 부여 여행 이후로 6개월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2016년 봄부터 시작하여 봄, 가을로 연 2회 여행을 해온 것이 연륜이 쌓여서 코로나 때 2번을 빼고도 어느덧 16번째 여행이 되었군요. 이번 여행에서는 경상북도의 오지였던 청송 주황산과 주산지, 영양 서석지와 조지훈 문학관, 울진 성류굴과 불영사를 둘러보았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음식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말처럼 저희는 전국에서 돼지갈비가 가장 맛있다는 청송 주황산 가든에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가을 산행지 가운데 하나인 청송 주황산 산행은 신라 문무왕 때인 672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대전사에서 시작됩니다. 대전사는 주황산의 장군봉을 등에 지고선 유서가 깊고 아담한 사찰로 마당 중앙의 오래된 은행나무는 이제 막 단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사에서 한참을 걸어 용추폭포로 가는 등산길로 접어드니 금세 이것이 주황산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멋진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서서히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주황산의 숲과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그 길을 친구들은 정말 흥겹게 걸었습니다. 7천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는 주황산은 특이한 암봉들과 기암 괴석들, 깊고 수려한 계곡이 보여주는 절경을 자랑하는 산입니다. 가뭄으로 수량은 적었지만 계곡을 끼고 올라가는 양쪽 산의 치솟은 암벽들을 올려다보니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976년에 지정된 국립공원 주황산다운 아름다움에 취해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쉼터에 다다랐고 용추폭포가 지척에 있었습니다. 용추폭포로 가는 넓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와 주변 봉우리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우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구름다리를 건너고 데크 계단을 올라 주황산 최고의 절경인 바위협곡을 지나니 마침내 용추폭포와 주변 암봉들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주황산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바위협곡은 뒤에서 바라보니 더욱 웅장하게 다가섰고 그 사이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더라고요. 용추폭포를 지난 곳에 있는 이정표 앞에서 친구들은 증명사진을 남겼고 논의 끝에 1.2km 위쪽에 있는 용련폭포까지 가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왼쪽으로 바위벽을 끼고 걸으니 곳곳에 가을산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야생화인 구절초가 소담스럽게 피어 있어서 기분을 즐겁게 했습니다. 용추폭포보다는 고도가 상당히 높은 용련폭포 가는 길은 바위를 깎아서 만든 산길이었고 내려다 보이는 계곡도 무척 깊었습니다. 과거 몇 차례 왔을 때는 용추폭포까지만 걸었었기에 용련폭포 가는 길이 걱정이 됐는데 주황산은 시니어용 국립공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탄했습니다.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용련폭포를 위에서 내려다보니 주황산을 대표하는 폭포다운 대단한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용련폭포를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데크 계단을 따라 내려와 정면에서 바라본 용련폭포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주황산 트레킹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달기 약수터로 가서 청송의 대표 음식인 엄나무 황기백숙과 사과 막걸리로 배를 채웠습니다. 4시간 정도 산행을 한 이후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은 능이버섯이 들어간 토종 닭백숙은 사과 막걸리와 어울려 보약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일전날인 10월 17일 아침 6시 조금 넘은 시각에 숙소를 출발하여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10km 정도를 달려서 주산지로 향했습니다. 주산지는 주황산면의 작은 저수지로 2003년에 개봉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등장하며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6시 반경에 주산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주산지까지의 600m 남짓한 비탈길을 걸어서 오르는데 전혀 숨가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영화에서 본 그 아름다운 주산지를 찾아간다는 설렘도 있었겠지만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다는 느낌 때문이기도 했겠지요. 주산지는 조선 경종 때인 1720년대에 아랫마을의 농토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진 길이가 약 200m, 평균 수심이 8m인 저수지입니다. 주산지는 지반이 그릇 형태의 안반이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닥을 보이지 않았고 풍광이 아름다워 국가명胜 제10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산지는 물속에 뿌리내린 150년 묵은 30여 그루의 왕버들과 날이 쌀쌀할 때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신비롭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늦가을 새벽이면 수많은 사진가들이 몰려드는 바로 그 갯버들과 물안개를 보기 위해 100m 동쪽의 데크 전망대로 향해 갔습니다. 동쪽 끝에 있는 데크 전망대 위에 올라서니 날씨가 쌀쌀한 탓인지 저수지에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저수지와 온산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아서 가을의 주산지가 주는 컬러풀한 아름다움은 볼 수 없었지만 새벽의 주산지가 지닌 신비로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주산지를 처음 방문한 친구들은 데크 위에 서서 오래전에 본 김기덕 감독의 영화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한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 동쪽 하늘에서 솟아오른 태양이 안개 사이로 불그레한 빛을 뿌리기 시작했고 사위가 미묘한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주산지를 내려다보며 돌아 나오는 도중에 친구들의 표정을 보니 정말 멋진 곳을 왔다 하는 만족감이 감돌았고 안내한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2주일 정도만 더 늦게 왔더라면 왕버들의 단풍이 물든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에 있는 청송심씨의 종택으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99간 주택 송소고택을 찾아갔습니다. 송소고택은 조선 중기의 부호 심처대의 7세손 송소심호택이 1880년경 심씨의 본향인 이곳으로 이거하며 세운 집입니다. 덕천마을의 나지막한 야산 아래 동향으로 세워진 멋진 소슬대문이 있고 그 처마 아래 송소세장이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드높은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99칸 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로 사랑채를 비롯한 여러 동의 건물들이 질비했습니다. 대문의 오른쪽 안으로는 작은 사랑채가 있었고 왼쪽에는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큰 사랑채가 있는데 99칸 건축의 규모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송소고택은 전형적인 경북 북부 양식으로 건물마다 간이 담장과 독립된 마당이 있는 등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특징을 간직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송소고택의 사랑채나 작은 사랑채는
오픈된 공간임에 비해 안채는 사랑채로 통하는 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미음자형 닫힌 공간입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둘러본 명문가 청송심 씨의 본향이란 송소고택은 옛 명문가의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청송 송소고택을 둘러본 다음 그곳에서 약 26km 떨어진 영양군 이반면 연당마을에 자리 잡은 서석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석지는 광해군 5년인 1613년 성문 정영방이 낙향하여 고향마을에 세운 정자 경정과 연못 연당을 말합니다. 영양의 서석지는 담양의 소세원, 보길도의 부용원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전통정원의 한 곳으로 손꼽히는 내륙 오지에 있는 멋진 정원입니다. 연당마을과 가까운 곳에 서면 수령 450년에 가까운 높이 20m의 큰 은행나무가 눈에 들어오는 서석지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08호입니다. 마을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아 서석지의 현문으로 들어가니 놀랍게도 정면 4칸 측면 2칸의 정자인 경정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경천애인의 뜻을 담아 지었을 법한 경정 앞에는 만발했던 연꽃의 잔해가 가득한 연당이 있어서 조금 쓸쓸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수령 450년 아래 둘레 6m의 은행나무를 담장 안에서 보니 수령 1000년이 넘는 용문사 은행나무보다도 수형이 더 멋지게 보였습니다. 연당에 들어있는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에까지도 모두가 다 이름이 붙여져 있고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경정의 대청마루에 올라앉아 담소하며 웃는 모습을 연당 반대쪽에서 사진으로 담으니 보기가 참 좋으네요. 서석지에서 조지훈 문학관으로 이동하는 도중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읍내 중국집에서 6,000원짜리 시골 짜장면을 먹었는데 가성비가 참 좋았습니다. 서석지에서 북쪽으로 22km 떨어진 영양군 일월면 주실마을에는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인 조지훈 시인의 지훈문학관이 있습니다. 조지훈 시인은 그의 시 승무가 우리 고교 시절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워낙 익숙한 분이라 영양에서 지훈문학관은 꼭 들러야만 하는 곳이었지요. 8년 전인 2016년 처음으로 이곳에 왔을 때는 주차장 옆의 넓은 뜰락에 야외 공연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 동의 멋진 한옥이 서 있더군요. 규모가 있는 돈깨나 들어슴직한 두 동의 한옥 건물의 하나에는 지훈뜰락, 또 하나는 승무관이란 이름이 붙어 있었고 멋진 정자도 있었습니다. 주실마을길 건너편에 있는 지훈문학관 입구에는 연필 모형 등 글과 관련된 다양한 장식품들과 느린 우체통이 서 있었습니다. 8년 전 이곳에 왔을 때 마을 앞 시민의 숲에 서 있던 조지훈의 글을 써놓은 글판 6개가 지훈문학관 옆으로 옮겨져 있더군요. 경북 북부지역의 전통적 가옥 형태인 지훈문학관은 조지훈의 부인이 주도하여 2007년에 건립된 미음자 형태의 멋들어진 한옥 건축물입니다. 단층의 한옥인 170평 규모의 지훈문학관에는 그의 삶과 문학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과 사진,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훈문학관 입구에는 현재도 생존해 계시며 서예가 겸 한국 화가인 그의 부인 연당 김난희 여사가 쓴 지훈문학관 표내기 걸려 있습니다. 지훈문학관의 여러 전시물들 가운데 특별히 제 눈길을 끈 것은 48세의 나이에 작고한 조지훈의 모습을 보다라는 48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부인 김난희 여사가 기획했다는 이 전시물 앞에서 긴 세월에 걸쳐 이런 사진들을 보관한 지훈 시인에 대한 부인의 지극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지훈 문학관에서 서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는 조지훈 시인의 생가인 호은 종택이 멋진 모습을 자랑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조광조의 먼 후손인 호은공 조전 선생이 1623년에 정착했고 조지훈은 이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시심을 키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고교 시절부터 존경했던 조지훈 시인의 생가 안채를 둘러본 다음 대돌과 대청 마루에 걸터 앉아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지훈 문학관과 조지훈 생가를 둘러본 다음 저희들은 승무관 앞에 있는 정자에서 차에 실어두었던 사과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존경한 조지훈 선생님의 문학관 앞에서 청송 특산물 사과 막걸리를 마시며 그분의 시세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연 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이날 저녁은 울진 배감 온천지구의 작은 호텔에 투숙을 한 다음 모처럼 만에 호텔 내 온천탕에 몸을 담그니 이틀 동안의 피로가 말끔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온천을 한 다음 배감 중심부의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버섯 전골과 더덕구이를 안주로 김성태 교수가 가져온 발란타인 한 병을 비웠습니다. 좋은 술에 취하고 우정에 취한 저희들은 식당 3층의 노래 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돌아서는 나에게 사랑한다 말레이에 가는 동안 할 일이 또라 있지. 바라보는 볼판에 서 있어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손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흘러버리 내 눈동자 조용 흘려 고개를 미련이 말없이 바라보는 내 영혼이야.
나는 멈추마 나도 모르게 꿈 같은 걸음 타고 사람이 쏘이는 이 삼일째인 10월 18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숙소에서 45km 정도 떨어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의 성류굴로 달려갔습니다. 성류굴은 부령계곡 인근의 왕피천 옆에 솟아있는 선유산 속에 든 2억 7천만 년 전의 석회암 동굴로 천년기념물 제155호입니다. 저희들은 성류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장권을 구입한 다음 동굴 앞에 서서 증명사진을 찍고 계단을 올라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류굴은 입구의 높이가 낮고 비좁았을 뿐 아니라 동굴 내부 역시 높이가 낮거나 바위가 돌출한 곳들이 많아서 입구에서 헬멧을 써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거의 엎드려 기다시피 내부로 들어가니 곳곳에 머리 조심이란 안내판이 붙어 있었고 경계심을 늦추면 머리를 다치기가 십상인 구조였습니다. 성류굴은 총 길이가 870m이며 일반에게 개방된 구간은 270m인데 입구에서 들어가는 구간은 계단의 오르내림이 심하고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입구에서 가까운 광장 연무동 석실은 임진왜란 당시 500여 명의 백성이 피란을 했다가 일본군이 입구를 막는 바람에 모두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동굴 안에는 고드름 모양의 종유석, 돌출되어 올라온 석순, 큰 기둥 모양의 석주 등 동굴에서 생성된 다양한 생성물들이 있습니다. 신라 때 진흥왕이 다녀간 기록이 있으며 매월당 김시섭은 성류굴에서 하룻밤 묵으며라는 시를 남겼고 겸재정선은 성류굴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저희 친구들은 도중의 넓은 광장에서 기기묘묘한 모습을 자랑하는 종유석과 석순, 석주들 앞에 서서 의미 있는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성류굴 내부가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영상을 촬영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었지만 특이하게 생긴 종유석이나 석순들은 악마의 동굴을 연상시키더군요. 특이한 종유석이나 석순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나 오징어포 혹은 로마의 궁전, 용궁과 같은 다양한 명칭들이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동굴 안은 1년 내 온도가 15도에서 17도, 습도가 80 내지 90%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는데 이날은 조금 더운 느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에서 만난 성류굴의 신비함을 70대 중반이 돼서야 직접 보며 성류굴을 생성시킨 2억 5천만 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이번 여행에서 사실상 마지막 방문지였던 부령산은 울진군 금강송면의 천축산 부령계곡에 있는 예쁜 비구니 사찰입니다. 부령산은 651년 신라 진덕여왕 5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말사로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사찰이죠. 일주문에서 법당으로 걸어가는 2km가 조금 더 되는 명상의 길은 정말 고즈넉한 산길이었고 부령계곡의 아름다움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앞에서 걷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니 먼 길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명상의 길 양편으로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금강송들을 바라보며 걷다 보니 길 왼편 담장 안쪽에 늘어선 예쁜 요사채들이 보였습니다.
금강송 우거진 멋진 길을 걸으니 1991년 가을에 이곳에 오셔서 30여 년간 오늘의 불영사를 만드신 심전 이룬 스님 이야기가 생각나더군요. 경내로 들어서니 왼쪽에 불영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말라가는 연잎이 덮인 불영지와 그 너머에 규모가 큰 범종각이 서 있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단풍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불영사의 풍경은 문자 그대로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장면으로 다가섰습니다. 불영지를 돌아서 오른쪽 건물들 사이로 들어가니 주법당인 고색 창연한 느낌의 대웅전이 있고 그 앞에 아담한 3층 석탑 즉 무영탑이 서 있습니다. 1725년 영조 원년에 대목장 조헌 스님에 의해 중창된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짝지붕 전각 대웅전은 보물제 120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범종루 맞은편 응진전은 임진왜란 때 불타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불영사에서 가장 오래된 귀중한 전각으로 보물제 73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응진전에는 석가모니 좌상을 중심으로 미륵보살상과 재화갈라 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좌우로 부처님 수제자들인 16나한상을 안치했습니다. 이 3세불상 및 16나한상은 숙종 때인 1677년 수조각성인 상륜 등 이름난 조각성들이 조성한 것으로 매우 귀중한 유물입니다. 가을의 불영사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불영지는 다른 어느 사찰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참으로 아름답게 가꾼 연못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불영지 가장자리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로서 60년 가까운 생을 함께 살아온 친구들의 가을 여행이 끝났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